더마토 증권통에서 마련한 지식간이온 클래스통입니다. 업종 마스터 클래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올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2차 전지 준비해봤습니다. 현재까지도 잘 달리고 있는 2차 전지,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가져올지, 그리고 2차 전지를 대하는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러브콜 쏟아지고 있는 K배터리 3대장 주도권 잡나,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정도에 유한타증권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원래 2차 전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정유화학부터 좀 파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내용 보시면은 대부분 정유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신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성장 산업으로 가장 큰 부분이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정유화학 산업 쪽에 포함된 다양한 기업들도 2차 전지 쪽에 많이 속해 있고 향후에는 경쟁력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오늘 파생해서 좀 같이 스터디를 해보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시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금요일 저녁이었죠. IRA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3월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3월 1일부터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뭐 유럽의 CRMA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렸던 바로 미국의 IRA 관련해서도 이번에 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를 쓰기 전에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 자료 자체는 제가 IRA 발표되기 전에 썼던 자료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3월에 이제 세부 법안이 나오고 정식으로 이제 크레딧도 받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4월 18일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내로 가서 정말 큰 얼마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정말 가늠이 되는 때가 이제 드디어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한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관련해서 이제 이벤트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 굉장히 밸류도 많이 올라왔고 2차 전지주들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IRA까지 나왔으면은 뭐 매도 가능성, 그러니까 세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전혀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IRA 정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모멘텀이나 뭐 관련된 이벤트가 전혀 없으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올해 뭐 11월 이전까지 10월까지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벤트가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론 가능성은 전혀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RA 내용 살펴보면요. 뭐 사실 과거에 2022년에 발표됐던 내용이랑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12월에는 또 재무부에서 이제 백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인지를 시켜준 것 같아요. 2022년 처음에 IRA가 발표가 됐을 때에는 양극재, 음극재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지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적용이 된 배터리 셀한테만 이제 크레딧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12월에 나왔었던 백서를 통해서는 양극활 물질이라든지 음극활 물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물 가공 이런 쪽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구성 재료로 포함을 시키게 됐고 배터리 부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양극재 기업들이 그러면 사실 미국에 가서 크레딧을 설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생산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한국에서
생산을 했을 때보다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가 비용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사 많은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 하는 것만큼 혜택을 받으려면 정말 많은 혜택을 줘야 될 텐데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어제 발표낸 걸로 최종적으로는 양극화 물질과 음극화 물질은 이제 FTA 체결 국가에서 해서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을 해서 적용을 해도 크레딧에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이 포함이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파생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지어서 증설을 해야 될지를 망설였던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생산 시설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할지에 대해서 발표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멘텀이 이어지겠죠. 지금 양극재 기업들한테 가장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야 뭐 저희 장기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덜 우려가 되겠지만 저희 기관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2024년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는 2025년 기준 EV 에비타로 거의 30배가 넘어갑니다. 멀티플이 30배가 넘어가면요. 내후년 걸로도 밸류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무언가의 모멘텀이 없다면 정말 크게 양극재 쪽은 특히나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런다면 사실 성장산업 안에서 메인 이벤트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사실 주가의 하락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양극재 쪽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에서도 보시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저희 뭐 대표적으로 지금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세 가지의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은 LNF는 생각보다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밸류가 낮은 LNF 쪽이 업사이드 여력이 상승 여력이 조금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 양극재 기업들을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 위주로 시가총액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뭐 제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밸류로 말씀드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극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양극활 물질 제품의 그 제품 자체를 보면 NCM 812를 가지고 있고요. 니켈 함량 80%짜리 양극활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NC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3원계 중에서 NCM을 적용하는 셀 기업들한테도 NCM 81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 거고요. 뭐 삼성 SDI나 파나소닉 기준으로는 NCA를 많이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LNF가 가지고 있는 제품군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NCM 811이 없습니다. NCMA 95%짜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다른 OEM사들은 사실 별로 적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위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 테슬라 내에서도 NCM 811이 많이 쓰이고 NCMA 95%짜리는 소량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 뭐 10년 수주에 40조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해서 막 공시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LNF가 2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3.8조 원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같은 양극재 기업들인데 왜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는 걸까? 왜 이렇게 계약이 일어나는 기간부터 계약이 일어나는 그 규모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많은 비중을 사용을 하는 양극활 물질인 NC
NCM 811은 미국 내에서 셀 기업들이 가장 부족하게 생각하는 양극화 물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긴 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니까요. 긴 기간 그리고 큰 규모의 수주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제품들과 너무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기는 하지만 제품군 자체가 굉장히 소량의 특정 차량, 특정 브랜드로 들어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파성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계약까지 나오기는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수주가 이만큼밖에 안 나왔으니까 LNF는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특수한 제품으로 니치한 제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스팟성으로 수주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수주 규모는 작겠지만 거기 브랜드로는 계속 나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범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나 규모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많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주가의 차이가 조금씩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A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파생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양극재 하면 저희가 양극재 하면은 딱 그 양극 활물질 기업들만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요 양극재에는 사실 크게 세 가지 부품이 들어갑니다. 양극 활물질 그리고 도전재 그리고 전극이 들어가죠. 알루미늄바 우리가 흔히 알박알박 거리는 요 전극이 들어가죠. 이번에 IRA에서 양극판과 음극판은 부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활물질들은 지금 광물 요건으로 포함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같은 양극재인데 이렇게 나뉠까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박은 부품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양극할 물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가 하고 있는 양극할 물질 쪽은 광물 요건으로 들어가면서 가공해서 50% 이상 부가가치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지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핵심 광물, 핵심 부품, 가치살살 분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요 장표는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요. 거의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업스트림 단. 이 업스트림 단이라고 하는 건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뭐 니켈이나 리튬 같은 이런 광물을 채굴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탄산 리튬을 채굴을 했어요. 근데 하이니켈 양극 활물질 NCM에 들어가려면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하는 요 단계 그리고 요걸 가지고 전구체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흔히 NCM, NCA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양극 활물질 기업들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앞에 전구체 기업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양극재 기업들이 리튬 이온을 같이 블렌딩을 혼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제품이 양극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체 NCM, NCA, LFP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구체를 거쳐서요. 그 다음에는 양극재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로 전구체까지 정도의 라인이 업스트림 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제 크고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음극재 쪽으로 가면 업스트림이 어떻게 될까요? 음극재는 흑연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요 광산 채굴 가공부터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미국의 IRA에서 얘기하는 광물 요건에 들어가는 가치사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유럽 CRMA도 지나쳤잖아요. 그래서 CRMA에서는 말 그대로 원자재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나 셀 소재 쪽으로 들어가는 정책이 아닌 지금 말씀드린 이 업스트림 단의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럽의 CRMA를 거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CRMA 정책 나오니까 그때 주가 좀 하락하던데 이거 결국에는 이제 정책 나오면은 세론이 나오는구나 또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CRMA는 2차 전지의 셀이나 소재 기업들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영이 되는 어느 업스트림 단의 정책이기 때문에 반영되는 쪽은 다 어느 쪽이냐면요. 리튬을 채굴하거나 가공하거나 아니면 니켈을 채굴하거나 가공하거나 아니면 재활용도 업스트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쪽의 정책과 수혜주들이 맞물리는 정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높아졌을 때 약간 차익 실현 정도였던 거지 이게 정책과 맞물려서 세론 이렇게 섣부른 판단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미국의 IRA도 원래는 정책이 그거예요. 중국 정부, 중국 이제는 석유 원유 베이스에서 정치적으로 이제는 배터리 관련된 리튬 관련된 부분까지 파생이 돼서 이제 정치적으로 왠지 리튬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리튬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미국 내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생각하는 핵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메탈은 무엇이냐면요. 원자재는 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리튬, 히토류, 흑연이에요.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우리 이제 정치적으로 요 메탈들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메인이었었는데 미국 내에는 애초에 배터리 셀이나 소재 기업들의 공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우리가 업스트림 단을 생산해서 지분 확보를 할 때까지 다른 기업들이 도와주지 중국 너희들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IRA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책은 업스트림 정책인데 생태계상 아예 중국 공급망을 배제할 수 있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한테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조금 더 확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죠? CRMA, IRA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채굴은 EU 쪽에서 영내 역량을 확보할 때 한 10%, 가공 40%, 재활용 15%. 재활용 꼭 들어가죠. 왜냐면은 재활용은 우선은 유럽 쪽에서는 이 원자재법이라고 하는 정책이 시작된 것 자체가 넷제로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환경적으로 2030년에 우리가 넷제로를 이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였다 보니까 여기는 업스트림 플러스 정치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채굴이나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채굴이나 가공할 때도 우리 웬만하면 이산화탄소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라는 이제는 세부 상세 내용들도 좀 있고요. 재활용은 그래서 특히나 좀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런 것들 여러 가지하고 맞물리는데 유럽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강했다면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부분 광산이나 채굴 가공 부분을 80%에서 90% 정도를 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광산을 개발한다든지 염호를 개발한다든지 지금 굉장히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만 택도 없습니다. 사실 중국 거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배터리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 재활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걸 최대한 회수해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해서 우리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한테 최대한 메탈의 수요를 맞춰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유럽과 미국의 재활용 정책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의도적인 부분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도 재활용 되게 중요한데요. 미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기업들 보고 다 생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재활용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 설사 넘어온 배터리를 하더라도 재활용으로 들어온다면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출을 해내면서 계속 수요를 맞춰주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점점 광산이나 염호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채워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40%로 시작했던 게 50%, 60%, 70%, 80% 이렇게 늘어나도록 만든 게 바로 IRA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뭐 그닥 좋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원자재를 많이 주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데에서 코발트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발트 다 나오면 되는데 대표적인 중국 기업이 화유코발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쪽 지분도 거의 70% 80% 이상 다 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코발트는 또 굉장히 희귀하고 값비싸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최대한 코발트 프리로 가겠다. 코발트 없애는 그런 배터리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이번에 인터 배터리도 있었죠. 3월에 참 행사가 많았었는데 인터 배터리 때도 가보면 SK온이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이제 전시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에코프로비엠에서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코발트마저도 우리나라한테는 NCM, NCA이기 때문에 코발트 너무 중요한데 그걸 중국이 쥐고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도 그렇지만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니켈 진짜 많아요. 노브스큰 니켈 뭐 이런 데에서 니켈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들고 있는데 중국을 떠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려국으로 좀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니켈이 너무 중요한 우리나라의 3원계 이제 기업들이 니켈 확보하고 그다음에 리튬 확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좀 안 적혀 있는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중국에도 많지만 칠레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칠레의 대표적으로 SQM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 보면은 거기 지분도 중국의 TNC 리튬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많은 광산이나 뭐 염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저렇게 중국이 많다라고 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일찍이 중국이 그 많은 광산과 가공 기술까지 전부 다 지분 확보를 해놔서 실제 자금이 투여된 곳이 대부분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들어온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책적으로 중국을 배제시켜 버리고 우리가 끌어올릴 때까지 너네는 아무것도 수출을 못해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메탈 중심의 정치 싸움이 좀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업스트림 따는 조금 정책과 업스트림 따는 좀 지나가서 저희 배터리 3사 수주 경쟁력 본격적으로 그럼 정책 때문에 이렇게 좋았느냐, 우리나라 3사 지금 현황 어떠냐 이런 부분들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어서 수주 잔고 그런 거 이야기도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증서를 통해서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이런 쪽은 왜 NCM을 사용을 하고 파나소닉, 삼성 SDI는 NCA를 택했을까요?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질문이 좀 들어왔었는데 초창기에. NCA는요, NCM보다는 조금 안정적이에요. 양극화 물질이. 근데 이제 에너지 밀도는 NCM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NCM은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NCA 대비해서는 안정성이 조금 더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긴 한데 삼성 SDI나 파나소닉 같은 이 IT 계열 기업들은요, 기술적인 부분, 막 이런 부분 퀄리티 굉장히 이렇게 미세하게 다루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성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술 퀄리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NCM보다는 야, 에너지 밀도 높아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래 이러면서 NCA 위주로 많이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보면 이제 정유, 화학 이런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처음에 초창기에 제일 좋은 거 딱 골라. 그 다음에 캐파 증설 크게 이제 생산 능력 크게 확대한 다음에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다 끌어오는 이런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딱 고른 거죠. 에너지 밀도로. 그래서 NCM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 거고요. 그러한 모습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보이는 거죠. 초창기부터 생산 능력 정말 크게 확대하고 투자 크게 확대를 해버리고 전부 다 선점을 해버려서 수주 경쟁력, 수주 잔고도 굉장히 크게 늘려나가는 이런 행보가 보여주는 약간은 대정부적인 행보가 보여지는 쪽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IT 쪽 베이스였다 보니까 퀄리티,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그래서 수주 잔고 차이는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전략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정말 많은 완성차 기업들하고 JV를 맺었죠. 저희 뭐 스텔란티스,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 GM과 하는 얼티엄 셀즈, 그리고 혼다, 도요타, 뭐 포드도 얘기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385조 원의 수주 잔고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지금 애리조나주에서 단독 공장, 원래는 1.5조 원, 1.7조 원 이 정도 얘기 나왔었는데 7.2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연 미국 내에서 우리한테 시장을 열어줬다 그러면 장악을 해버리겠다, 약간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70 원통형 하면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을 많이 하는 쪽은,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쪽은 테슬라하고 루시드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애리조나주에서도 단독 공장 할 때는 2170 원통형은 아마도 이 둘한테 조금 수주가 가지 않을까, 수주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2026년부터 양산이 되는 LFP ESS 같은 경우에도요. 어쨌든 ESS 쪽으로 이제 LFP를 가는데 테슬라가 또 ESS 쪽은 또 LFP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본인들 ESS 3원계를 사용을 했었는데 안정성 때문에 LFP, 유럽 쪽에서는 BYD나 CATL 쪽한테 공급을 받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크레딧을 자꾸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FP 쪽은 아마 테슬라 쪽이 뭐 LFP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로 이제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범용 기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유럽 쪽에서 역성장 나오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EV 쪽 수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차 수요로 보시면 유럽 쪽에서 역성장 나왔었고,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는 LFP 배터리가 다 올라왔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제 수요의 증가는 10% 정도밖에 없었어요. 최대 실적을 찍긴 했는데 1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대 실적을 봤다라고 보는 거는 환율하고 리튬 가격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품 단가 올라가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다면,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럽 지역이 역성장 났는데 프리미엄 정책이다 보니까 비싼 차는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Q가 수요가 75%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SDI는 좀 안정적으로 그냥 계속 프리미엄으로 가는 이런 흐름인데, 캐파를 크게 못 늘, 생산 능력을 크게 못 늘리는 이유는 프리미엄급의 일부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더디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는 조금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좀 크게 국내 기업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수주 확대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기업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후발주자죠. 후발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율이나 이런 가동률을 올리는 부분에서 조금 힘겨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금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럽 쪽 제외하고는 미국 쪽만 수율이 안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캐파로도 보이죠? 지금 캐파로도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CATL이 지금 이렇게 색깔이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압도적으로 높은 게 CATL이죠. 너무 당연하게도 LFP하고 3원계 둘 다 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부분 LFP 사용을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크게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 12월 정도만 하더라도 대부분 레포트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작년에 EV 판매량이 2021년 대비 56%였다. 그래서 1080만 대 정도가 팔렸다. 근데 올해는 유럽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중국도 보조금 폐지된다고 하고 이러면서 Q도 떨어질 것 같고, 작년에는 탄산 리튬 가격, 수산화 리튬 가격 다 높아지면서 셀 양극재 기업 제품 단가 다 올라갔는데 리튬 가격 빠지면서 P도 좀 떨어질 것 같고 환율도 좀 슬로워해질 것 같고, 그럼 P도 빠지고 Q도 빠지면 2023년에는 2차 전지 슬로워해지는 거 아닌가? 주가 썩 재미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에 56%의 1000만 대 이상의 EV 판매량을 이끌었던 건 어디였느냐? 중국이에요. 중국 로컬 기업. 그것도 BYD, 지리자동차 이런 쪽에서 100% 넘게 성장을 했어요. 실제로 테슬라는 판매량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LFP 배터리가 성장을 다 이끈 거예요.
해서 이제부터는 미국이라는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판매량에 배터리 시장이 연동된다는 생각은 조금 이제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내 유럽 시장을 따로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부터는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내 생산 능력이 1위로 올라서는 생산 능력이 지역별 매출 비중에서 1위가 미국이 되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는 없었던 지역별 매출이 크게 올라오면서 동시에 중국 로컬 기업들은 조금 슬로우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 테슬라가 1, 2월 전부 다 판매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국내 배터리 3원계 기업들한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2023년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는 작년 최대 실적 아니다. 올해 또 한 번의 최대 실적을 찍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내려오면요. 우려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Q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리튬 가격 떨어질까를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매해 리튬 니켈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Q의 성장을 이끌어야 EV가 전기차가 계속 판매량이 늘어날 텐데 침투율이 확대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걱정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막 최대 실적 찍는다고 하고 이익률 높게 나오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된대요. 이걸 너무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희 침투율 높이고 전기차 안에서의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야 저희 EV 판매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은 빠지면 빠질수록 좋습니다. 빠르게 시장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고 빠르게 판매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빠질까 봐 걱정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거 딱 2022년에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원래 시장에서 우려했던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 부분,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올해 이제 Q 다 걱정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정말 2022년 초반 때 톤당 3만 불에 그냥 환율도 1,200원이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44% 이상의 외형 성장이 나온다. 우리 올해 P는 슬로우해질 수 있는데 Q 성장 굉장히 폭발적이고 미국이 들어서는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여전히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월별 판매 대수 지금 확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원래 이제 YOY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YOY로 이제 작년 1월과 올해 1월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요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테슬라 쪽에서도 이미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거는 사실 LFP 배터리 기업들도 아직도 지역별 보조금이 조금씩 남아 있긴 해요. 하지만 본인들도 점유율 떨어질까봐 계속 이제 가격 인하를 추진을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는 수요로 반영이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슬슬 인하 분위기를 조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인상하는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3월 1일에 있었죠. 3월 1일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을 때 LNF를 엄청 많이 걱정했었어요, 다들. 테슬라 쪽에서 미국 내 양극재 대량 생산 시설을 구축을 했고, 그게 2분기부터 시운전에 들어간다. 그리고 기가 멕시코 쪽으로는 거의 우리가 내재화를 해서 들어갈 예정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텍사스 공장이 50기가와트인데 양극재 규모가 60기가와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텍사스 공장은 그냥 100% 내재화네. 그럼 향후에 양극재 다 내재화되면 LNF 우리 머릿속엔 그렇잖아요. 다른 쪽이 테슬라 들어간다고 생각을 못하고 LNF 테슬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LNF만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NCM 811이 더 많습니다. NCM 811이 더 많아서 테슬라가 내재화를 본인들 양극재 내재화를 한다면 NCA나 NCM 811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좀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LNF가 하고 있는 NCMA 95%는 내재화해봤자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량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LNF는 스팟성으로 계속 수주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재화도 되고 물량도 줄어든다. 외형 성장이 안 나온다.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NCM 811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쪽에서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CATL 이런 쪽에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811 내재화한다고 테슬라 때문에 큰 타격을 입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우려다. 그냥 말 그대로 우려다. 그리고 LNF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FP예요. LFP 저는 LFP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쪽에서도 기가 멕시코에서는 저가 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LFP 배터리의 확대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벤트로 본다면 포드가 미국 내에서 F150은 LFP를 2026년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CATL이 와서 크레딧을 못 주겠다면 우리가 단독 공장으로 하고 CATL 기술 라이선스만 가져다가 쓰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드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롱레인지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LFP를 쓰고 싶어 합니다. LFP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NCM 523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과거에 뭐 저희가 LFP 가지고는 뭐 주행거리 안 나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LFP 양극화 물질 자체의 에너지 밀도는 안 올라가는데요. 배터리 셀을 만들 때 LFP 양극화 물질만 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음극화 물질에서도 실리콘 적용할 수도 있고 도전제 올릴 수도 있고 특수 리튬은 더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기술을 조합을 해서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롱레인지 제외하고는 LFP로 확대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사실 이게 미국의 IRA가 없었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LFP 주행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면 3원계 점유율을 계속 빼앗아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CATL 기술 라이선스 그거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안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요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국내 배터리 셀 3사들이 전부 다 LFP를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왜 개발하겠다고 했을까요? 중국하고 직접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IRA가 없었으면 중국하고 직접 경쟁을 하면 LFP를 중국 기업들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셀 3사 그리고 양극화 물질 기업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 전부 다 이제 LFP를 개발을 하게 된다면 OEM사들이 원하는 LFP와 3원계로 양분해서 가는 체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맞춰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역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쪽에서 또 얘기 나왔던 거 건식 전국 공정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요거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식 전국 공정은 기가 멕시코에서 이제 저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테슬라만의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술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체 도전제 쪽인데 고체 도전제를 기술 개발을 테슬라나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요구했던 게 글로벌 4개에서 5개 기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노신 소재가 요 고체 도전제 기술을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기가 멕시코가 2025년부터 양산이 된다면 적어도 2024년 내로는 고체 도전제 관련 수주가 좀 나야 되지 않을까? 요거 이제 마지막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FP 경쟁력. 이거는 이제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523 정도까지 올라왔다 요 정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조금 우려하는 거 롱레인지까지는 못 들어갈 것이다 얘기는 했지만 롱레인지까지도 2026년 가면 모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2026년 정도 가면 셀투팩 셀투바디에 실리콘 응급제 7% 정도 적용되고 특수 리튬이온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NCM 811까지 한 NCM 적어도 70%
80%대까지 커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2025년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전부 다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까지는 수준 모멘텀 밸류 신경 쓰지 말고 2차 전지는 그냥 가져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2024년에는 별 볼 일 없냐?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에서 조금 변경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투자 포인트를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소재들과 거기에 만들 셀 기업들을 다시 추려서 또 다시 한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달려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양한 기술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눈여겨가면서 앞으로의 2차 전지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전고체 배터리 요즘에 관심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너무 주가가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트레이딩이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기존 셀 기업들이 공정 장비 서플라이 체인을 다 바꿨을 때에도 경제성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 응급칼 물질 바뀌고 분리막 빠지면서 전고체 내의 결정 구조 다 바뀌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다 바뀝니다. 그리고 공정 라인 다 바뀌어요. 그럼 배터리 셀 기업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도 주행거리 잘 나오고 전기차도 잘 굴러가고 LFP 뭐 적당히 적용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들도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그럼 이들 잘 공급망 관리해주면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공급망 다시 관리해줘야 돼요. 기업들 간에 또 같이 상호작용 다시 해야 되고요. 공정 라인 다시 다 깔아야 되고 이거 수율 잡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성이 나오지 않고는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LFP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호하는 배터리가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장비 라인 전혀 바뀌지 않고 서플라이 체인 바뀌지 않으면서 일정 부분 안정성만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3원계 기업들도 계속 이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을 봐야지 전고체 배터리를 장기 투자를 가야 되겠다 하는 건 저는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나중에 상용화 가능성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태양전지에서 방막형 전지 된다고 해서 막 끌어올렸었는데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기술적 방향성이 맞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들은 계속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 이 정도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가장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SDI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네이처 논문지에다가 지금 코팅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2027년 상용화 가능성들을 지금 앞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급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셀 기업이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확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지켜보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3사 실적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너무 중요하죠. 근데 1분기 실적 사실 실적 별로 안 좋아도 주가는 갈 것 같아요. 이유는 모멘텀이 너무 많다.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셀 기업들 실적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매출 영업이익 기준으로 1분기에 5천억 이상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EV 쪽 유럽 너무 비수기지만 미국 가동률 작년 10기가와트 정도였는데 올해 지금 가동률 다 올라오고 있어요. 연간으로는 아마 70기가와트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 올해 1분기부터 좋다. SDI 같은 경우에는 소형하고 전동고구 쪽은 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중대형 전지가 작년 역성장인데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흐름들이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SDI가 기저 효과는 훨씬 클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QA 성장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올라오니까.
근데 SDI는 Q의 성장은 거의 플랫한 Q의 성장은 작년만큼 좋은 가운데 P가 내려오는 것을 좀 맞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YOY 외형 성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강하다. 대신에 SDI의 투자 포인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버거워서 받지 못한 수주가 SDI 쪽으로 다 넘어올 것이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투자 포인트는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기업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특히 안 좋고요. 이쪽은 아직까지도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좀 수주를 받다 보니까 지금은 뭐 향후 이제 성장성을 보셔야 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재고를 관리를 한 다음에 이후에 양극화 물질 수주는 먼저 LG 화학에 먼저 줬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로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 저조하고 2분기 때부터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토픽 쭉쭉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셀 쪽에서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SDI 그냥 비중 확대 말씀드리는데 저희 소재가 사실 더 궁금하죠. 소재 쪽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재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뭐 LNF 이런 데는 무조건 좋아요. 양극재는 그냥 IRA 나오고 나면은 바로 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는 밸류도 높아서 뭐 제가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 여기 이후에 조금 지금까지 수혜를 못 받았는데 눈에 안 보였지만 크게 외형 성장할 만한 기업 바로 첨보입니다. 올해 이게 LFP 수혜주로만 생각하는데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 확대되면은 삼원계 쪽에서 피전 해질 다 들어가요. 근데 글로벌 독점이에요, 첨보가.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생산 능력 확대할 때마다 얘네들 특수 리튬은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애리조나주를 하든 뭐를 하든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으로, 아니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전보다 생산 능력 확대되면은 첨보과 피전해질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수주로 안 보여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얘네는 전부 다 증설 모멘텀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증설 모멘텀이 가장 큰 기업이 첨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술 프리미엄으로, 기술 이제 얘기할 게 없는데 기술로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두 기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밸류를 계속 받으면서 갈 수 있겠죠. CNT 관련된 기업, 나노신 소재, 파우더 기업, JO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K배터리 3대장과 관련해서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 강의 들어봤습니다.